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의왕의 왕송호수입니다. 이곳엔 160여 종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인간과 큰 부딪힘 없이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도시를 점점 확장시키면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 곳을 잃은 새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높은 빌딩과 잘 조성된 숲, 그리고 드넓은 한강이 흐르는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새들일 것이다. 그런데 숲속에서 살아가던 새들이 언제부턴가 아파트와 빌딩 숲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번식을 위해서 빌딩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담보로. 대체 새들의 서식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무엇이 새들을 빌딩 숲으로 내몰았을까? 도심 속의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 도시의 높은 고층 건물 사이에서도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과 공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달리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곤 한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된 이곳은 새들이 서식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빌딩 숲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시라는 큰 공간 안에서 인간과 새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들이 점점 인간이 사는 빌딩 근처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천 근처 고지대에 사는 야생조류가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어서 안타까움도 큽니다. 최근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천연 기념물 황조롱이가 알을 낳고 부화를 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곤 한다. 황조롱이는 왜 고층 아파트까지 날아오게 된 걸까? 황조롱이는 이런 바이팀이라든가 바이런스에서 둥지 트여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뭐냐? 아파트 베란다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로도 다 번식하는 건 아니에요. 새들도 자기가 여기서 내가 번식했을 경우에 먹이 사슬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새끼가 부화됐을 적에 이석이 좋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많이 번식하고 있는 거죠. 도심 속의 빌딩 숲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새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끄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빌딩 숲에서의 산란. 대체 새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새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나와 멀리 떠났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심은 새들의 서식지마저 앗아가 버렸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새들은 잘려진 나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고층 빌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빌딩 숲에서 새들과 인간의 불편한 동거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새의 배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들의 민원 신고가 빈번해졌고,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은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애초부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들. 이 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새들은 무심코 날아들었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다. 대체 이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희생되고 있는 걸까? 서울 시내에서 다쳐서 들어온 새가 계절마다 틀리겠지만은 보통 하루에 3건, 많을 때는 10건 이상 들어올 건 있죠. 요즘 계절에는 어떤 새들이 주로 구조돼요? 요즘 철에는 지금 산란기철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둥지에서 이소해서 그 훈련 과정에 그 나거든 새들 또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어미가 먹이 잡아오다가 유리창에 부딪혀다 들어온 새들 거의 다 이런 새가 많죠. 또는 그다음에 그런 전신들이라든가 그런데 부딪혀서 들어온 새도 일부가 있고요. 운이 좋은 새들은 구조돼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도 부상당한 새들의 치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케이지에 격리돼서 보호되고 있는 중이다. 더운 날씨에 샘을 찾지 못해 탈진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어치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렸다. 이소 과정에서 어미와 분리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는 아직 야생으로 돌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구조대에 발견된 새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녀석들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도 없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제 세상에 갓 나온 황조롱이는 아직 모든 게 낯설다. 성동구청 그 관내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올해 이제 이 새끼 새인데 유조인데 땅에 떨어진 거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서 구조해가지고 와서 지금 보호했는데 한 15일 정도 크면은 자연으로 보내있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323-8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깃털, 이 꼬리가 지금 덜 나왔어요. 한 15일 정도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자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자기들이 지가 잡아먹고 다 이렇게 해서. 아직 어려도 맹금류다 보니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다.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야 누구도 다치지 않고 새를 보호할 수 있다. 우선 심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얘는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러나 들어왔을 당시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맥박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서 이제 숨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관이나 폐 이런데 숨결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문제는 황조롱이가 현재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점이다. 낯선 환경으로 긴장한 탓인지 먹이를 일체 거부하는 녀석. 할 수 없이 주사를 통해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움을 주는 손길이지만 녀석의 눈엔 경계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서 항상 얘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 아무래도 있으니까 날개나 다리 이런 데를 점검을 해주는 거죠. 항상 자주 해줄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해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 구조됐다는 어린 새 한 마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 불쌍하지. 근데 그거는 무슨 새예요? 아, 요건 비둘기 유조 새끼인데 이게 지금 주택가에서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해가지고 들어온 새인데 이 사실은 어미 곁에 있어야 돼요. 얘들은 왜냐면 비둘기는 땅 특징이
유조 때 이 얘들을 대세김질 해가지고 먹이 주는 거거든요. 요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로도 조금씩 미끼고 있어요. 이제 불쌍하죠. 요새 이 천덕꾸러기인데 우리는 뭐 비둘기라고 구조를 안 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보호해가지고 좀 크면은 다시 자연으로 보내고 이래고 하고 있어요.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현재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조류인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개체수 때문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땐 평화의 상징으로 통했던 비둘기. 녀석들의 서글픈 도시 생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개회식에 비둘기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었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비둘기는 산이 아니라 빌딩 사이에 둥지를 만들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그렇게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뒤 도심을 방황하던 녀석들은 사람들과 빈번히 충돌했다. 그때 또 이걸 차후에 이걸 어떻게 사후 관리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이거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천대를 받고 비둘기가 돼버렸죠.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비둘기의 배설물은 자연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높은 산성 성분이 있어 쇠를 부식시키는데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는 철 구조물의 경우 늘 부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담하게 아파트로 날아든 비둘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고장 신고도 빈번하다.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위생 문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비둘기를 내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찾아오는 비둘기의 침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비둘기 집을 짓고 알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어미사가 데리고 갑니다. 먹여가지고.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이지만 예산과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둘기 집 지워지기 홍보 캠페인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줘가지고 우리가 준공식 했던 그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공원에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 비둘기 집입니다. 이런 비둘기 집 많이 그런 지어가지고 보호받는 비둘기 또는 떠돌이가 아닌 비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서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새들이 도심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 활동을 하고 새끼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새들의 서식지마저 파괴하는 개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 꾸준히 근처 산왕산의 새들을 모니터해 왔다는 교사 박항재 씨를 만났다. 그가 제작진을 이끌고 간 곳은 증축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이 훤히 보이는 언덕인데 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아래쪽이 현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9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지금 현재 9홀인데 9홀을 추가해서 18홀로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산왕동은 자연 촌락 형태의 마을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근처에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는데 계획대로라면 증설될 골프장과 주민들의 집터가 거의 맞닿게 된다. 이대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면 새들의 서식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2007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 무려 52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된 이후에 2007년에 보면은 그 사업자 측에서 환경 영향평가 조사한 자료 보면은 거의 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10년 넘어서 환경 영향평가 조사의 자료를 봐도 18종, 17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종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 34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2차에 걸쳐서 조사된 자료 속에서 34종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에 조사된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종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왔다. 주변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의 희생을 통해 길이 닦이고 건물들이 세워졌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 새들과의 공존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 새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숲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숲은 갈수록 나무가 베어지면서 사라지고 있고 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어서 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새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가능하면은 이 도시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베어지면서 새들이 숨 쉴 수 있는 숲은 사라졌고요. 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도 이 새들의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없는 걸까요?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도심 속 새들과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난 장소가 있다. 바로 남산이다. 현재는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장소지만 60년대는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70년대는 외국인들의 편익을 위해 초대형 외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남산의 경관을 가로막기도 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했다. 결국 남산의 외인 아파트는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 일환으로 22년 만에 철거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태공원이 들어선 것이다. 제작진이 남산을 찾은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채비를 한 이들은 숲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모두 새를 관찰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2016년부터) 매년 단원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다는 남산의 새시민 모니터링단. 이들은 전문가와 동행해 새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이곳에 많은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떠한 생물들이 정말 얼만큼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환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1년 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샘의 번식이라든지 솔부엉이 번식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외에 많은 새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새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모니터링단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참새나 비둘기가 아니라 조류 도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귀한 새들이 사람들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었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서식처가 있기에 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남산에 나올 때마다 관찰한 새들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나무에 매달린 작은 구조물은 바로 인공 새집인데 야생 조류들을 불러들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새끼가 생각보다 많이 컸는데 새 모니터링단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이 인공 새집을 청소하는 일이다. 새로운 입주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데 1차 번식이 끝난 이후에 청소를 해주면은 다시 2차 번식할 때 이용률이 좋아요. 여기 부화가 안 된 알이 하나 있어요. 장갑 낀 사람은 받아도 됩니다. 청소 과정에서 발견된 새들의 흔적을 통해 새의 종류와 생태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인간의 개입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들의 생태 습성을 고려한 이런 작업들은 새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둥지 크기에 따라서 공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차 번식한 둥지가 있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후에 포개서 또 둥지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둥지 높이에서 구멍이 새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고 나면은 그 다시 둥지 재료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약간 청결, 깨끗함.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습해져요. 그 안에가 약간 썩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조해서 그런 부분 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데 비가 오고 이런 부분 영향에서 습기가 차고 그러면은 이용을 안 하려고 하죠. 이들이 습한 데는.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새들의 높은 이용률이 바로 그 증거인데 2차 번식. 그 위에다 새로 둥지 들어가고 알 2개 났어요. 네, 박새 같아, 박새. 참새 아니고 박새. 작년에 비해서 1차 번식이 훨씬 이번이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작년에 한 5, 60%였다면 지금 7, 80%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2차 번식까지 다 하고 나면은 뭐 8, 90%까지도 이용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인공 새집은 대규모 개발로 자연님이 소실돼서 둥지를 틀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1875년 독일에서 처음 고안됐다. 이후 새들의 번식과 산림 해충 방지에 효과가 나타나자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가 됐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숲의 생태를 해치기도 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남산에서는 인공 새집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에 인공 새집 10개를 설치한 뒤에 해충 구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새집 한 가구당 1년간 평균 18만 7,500마리 해충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 수의 해충을 방제를 통해서 없애려면 대략 48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즉 인공 새집 한 개당
48만 원 정도의 방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남산에 설치된 인공 새집들은 구멍의 크기가 여러 가지인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다양한 크기의 새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큰 새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이제 솔봉이가 번식, 서쪽새 뭐 이런 애들 장소적으로 바뀌어지면은 원앙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새집이 다 구멍이 3cm 정도 크기의 박새류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새집만 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국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멍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면은 그 구멍 크기에 맞게끔 거기에 찾아오는 새들도 있죠. 대형 인공 새집 덕분에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도 무사히 번식에 성공하고 둥지를 떠나갔다. 출입구가 큰 인공 새집이 꼭 필요한 새들이 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구멍이 4cm 이상, 오색 딱따구리도 구멍이 5cm 이상이 돼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소쩍새, 찌르레기, 원앙 등도 크기가 맞으면 인공 새집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이용한다. 2016년까지 남산의 새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된 새들은 소형 맹금류인 떼까치와 멸종 위기종인 새매를 비롯해 총 61종이다. 인공 새집의 역할이 컸다. 자연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개입이 적을수록 좋다지만 이 인공 새집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새들의 기호에 맞춰 만들어진 보금자리는 이 새와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서울 근교에서 가장 많은 새를 볼 수 있는 파주 공릉천. 이곳엔 새들이 직접 찾아오는 독특한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이유로 새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강하고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지형, 경기도 파주의 공릉천이다. 이 근처에는 사람을 경계한다는 새들이 일부러 찾는 곳이 있다. 바로 꾸룩새 연구소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더니 마당 곳곳에 자연이 숨쉬고 있었다.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비롯해 또 다양한 꽃들이 이름 모를 풀들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생태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정집 같기도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온통 새와 관련된 자료로 가득하다. 정말 이 많은 새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걸까? 연구소 주변 나무 곳곳에 조그마한 새집들도 눈에 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 과연 새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산비둘기 한 마리가 머물고 있었다. 도대체 이곳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집이 완전 자연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자연에. 꾸미셨어요? 지금 보시면 나무나 뭐 그런 식물들이 다 동물들이 먹이로 하는 나무나 식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셨다기보다 이제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고 네. 올 수 있도록 꾸미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정원으로 그냥 꾸미다가 동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알고 더 동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동물들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새들이 동물들이 오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꾸룩새 연구소 정담이 소장의 안내를 받아 연구소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았다.
연구소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담쟁이 덩굴. 이 담쟁이 덩굴의 열매는 새들에게는 달콤한 먹이가 된다. 특히 노랑 집박귀나 직박구리 새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꾸룩새 연구소를 찾는 새들의 얘기를 쉴 새 없이 들려주는 정담이 소장. 어린 시절부터 새들을 연구해온 조류 연구가다. 새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이런 공간을 탄생시켰다. 이거는 연못도 아니고 네. 뭔가요? 이게 첨벙첨벙 물의 정원이거든요. 아, 예. 네. 먹이는 주변에 많고 먹이때도 놔줬는데 얘네가 물을 먹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았더니 물이 바닥으로 스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네. 되게 소소한데 여기에 네. 이렇게 많은 생물이 오는 게 신기한데요. 네, 근데 사람은 사실 그냥 수도꼭지 한 번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생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되게 무덥고 뜨거운 가뭄이 만약 지속되는 날씨면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항상 저희는 마르지 않는 이런 옹달샘을 만들어 두니까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요긴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잘 알고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덕분에 꾸룩새 연구소 앞마당에는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저절로 모여들곤 한다. 그렇다면 연구소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어린 시절부터 새를 관찰하기 좋아했다는 정담이 소장. 일기처럼 작성한 관찰 노트만 해도 연구소 한쪽을 가득 채운다. 새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자료들은 새들의 생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금 보니까 새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많네요. 이게 다 새들이 먹이로 했던 것들이에요. 새들이 먹은 거? 네. 솔봉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등 불빛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여드는 곤충들을 먹으러 잘 오는 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방, 하늘소, 사슴벌레 이런 것들을 먹고요. 집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날개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닥에 떨어뜨려놔요. 네. 네, 이것도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했던 것들이고요. 쥐 5마리를 잡아서 부엉이한테 먹였어요. 근데 이 쥐 뼈들이 털과 같이 펠릿으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펠릿이라고 그러시는데 펠릿이 뭐예요? 펠릿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좀 덩어리로 된 형태인데요. 이 안에 부엉이가 먹이로 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네. 그 자기 먹이를 잡아먹고 네.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된 것들을 다시 뱉어냈나 보죠? 맞아요. 네. 그걸 펠릿이라고 해요. 아, 네. 그 덩어리? 쭉. 그럼 이 펠릿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해요? 지금 부엉이가 사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뒷산에 수리 부엉이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쪽 가서 주워오면 돼요. 연구소 뒷산에 살고 있다는 수리부엉이. 야행성인 부엉이를 혹시 낮에 가도 만날 수 있을까? 여기는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은 이제 부엉이를 만나러 가는 시작점이 되는 길이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부엉이들의 흔적도 볼 수 있고.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수리부엉이가 남긴 흔적들이 눈에 띈다. 서식지가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증거들인데. 다 왔나요? 네, 다 왔고 저는 부엉이 찾았거든요. 피디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절벽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절벽에 있고 아마 찾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리부엉이가 머물고 있다는 절벽. 맨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카메라 렌즈를 좀 더 당겼더니 그제야 수리부엉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서식지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려왔다. 잠깐 여기 소리 좀 지나가고. 지금 보니까 주변에 소음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소음이에요? 이게 지금 부엉이가 사는 곳 바로 앞이 레미콘 공장이에요. 그래서
돌을 갈아서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데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부엉이가 계속 오래전부터 털을 잡고 살고 있어요. 부엉이가 시끄러우면 보통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조사를 이 주변이 그래도 이 소음만 제외하면 부엉이가 살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옆에 공릉천도 있고 주변에 양계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먹이를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네. 서식지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지만 수리 부엉이는 아직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늘 새들의 생태를 살피고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써내려왔다는 정다미 소장의 부엉이 관찰 일지 역시 그 과정의 산물이다. 결국 진정한 공존이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에 되게 춥고 먹을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새들을 위해서 먹이대를 달아준다던가 먹이를 주거나 뭐 물을 조금 놓아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동물들이 오게 환경을 좀 조성을 하면 굳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듯 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일, 보다 지속적이고 또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김포 한강 야생조류공원. 한강 바로 옆에 너른 들판이 펼쳐져 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됐다. 아파트가 들판 저 너머에 조성되면서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다.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김포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제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가 이제 삼화제군에서 운영하는 그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이 신도시에서 여기만 빠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그 개인이 이 농경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도 살 수 있게 이 농경지를 신도시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야생조류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 새들의 터전으로. 그래서 LH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남기게 된 거죠.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새들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남겨두는 것. 당시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덕분에 자연 환경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고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곳곳에서 새 둥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심지어 거대한 간판 나무 틈 사이에 집을 지은 녀석도 있다. 저기가 이제 황조롱이 집. 그럼 저기에 원래 황조롱이가 있었었어요? 네, 저 자리에. 지난 5월 말경 이소했죠. 나갔죠. 내년에도 또 여기 와서 집을 질 거예요. 그냥 이 둥지를 쓸 거예요. 풍부한 먹잇감이 있는 서식처에서 여유 있게 번식에 성공한 조류공원의 황조롱이들. 녀석들은 더 이상 아파트 베란다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조류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들녘에서 작물들이 재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는 벼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로 장관을 이룰 것 같은데 이 많은 곡식들의 주인은 누구일까?
농부들이 일부러는 심지 않는다는 매작이도 눈에 띈다.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는 풀인데 이곳에선 무성하게 자라 있다. 사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나달 들녘이에요. 그 철새들을 위한 그 먹이터. 이게 이제 철새들을 위한 그 먹이터고, 여기 보면 이제 매자기를 여기 심어 놓은 거는 이제 구근류를 좋아하는 새들을 위해서 심어 놨고, 저쪽에는 이제 벼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은 물론도 만들어줘서 새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벼가 다 익으면은 그 벼를 수확해서 그대로 뿌려놓고 또 볏짚 놓기를 해요. 그 새들이 좋아하는 습성을 그대로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저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안 쳐서 새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지금 이제 주변에 그 한강 하구를 내려오면서 보면은 주변에 그 농경지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먹이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을 위한 먹이터 공간. 장소 선정부터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사까지 곳곳에 새들을 위한 사람들의 배려가 눈에 띈다. 지금 이 매자기를 심어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심어놨어요. 구근류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저 제두름이라든가 게리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요게 매자기, 바로 요 밑에 이제 구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게리나 제두름이가 좋아하는 그 구근 뿌리예요. 요 뿌리.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현재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제두름이하고 게리가 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이걸 갖다 파종해 놓은 거죠, 지금. 애들이 그 뿌리를 먹는 거예요? 네, 뿌리를 아주 선호하죠. 이제 물론 이제 벼 나달도 먹지만 요 구근 뿌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먹잇감이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새들이 다녀간다. 여름에는 백로, 외가리, 민물 가마우지 등이, 겨울에는 제두름이 큰 기러기가 번갈아 이곳을 찾는다. 인간과 새들의 평화로운 공존. 어쩜 이곳에서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은 자연을 훼손하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새들의 보금자리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는데요. 정말 불가피한 개발이라면 최소한의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두는 것. 그게 인간과 새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땅길을 이용하는 인간과 하늘길을 이용하는 새들은 오랜 세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일으킨 과도한 개발은 그 오랜 신뢰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주저함 없이 실행에 옮길 때 새와 인간의 진정한 공존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